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딸의 일주기 제사를 앞둔 밤까지 치른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순자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딸의 일주기 제사를 하루 앞둔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섞여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각에 이 폭우 속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귀를 기울이자 다시 두드림이 들려왔습니다. 똑똑.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딸 서연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온몸은 폭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번개와 천둥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순간 순자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서 서연아 내가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서연이가 사고 난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제빛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길은 새벽부터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에 낡은 기와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아침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지 순자는 혼잣말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길하게 들려온 그 소리에 순자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서현 씨 가족분 되시죠?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순자의 눈앞이 새하얗게 번졌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조차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고 다리는 힘을 잃어 벌벌 떨렸습니다. 김순자는 60의 나이에 접어든 은퇴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시골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고 퇴직 후에는 고향 고택으로 돌아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옥으로 막끝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고 앞마당에는 매화와 국화가 계절마다 피고 졌습니다. 오래된 기화 사이로 스며드는 빗방울조차도 순자에게는 삶의 일부였고 추억의 무늬처럼 소중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땅은 오랜 세월 그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린 고마운 터전이었고 딸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조롭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의 오늘도 부지런하시구먼. 순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맑으니 참 좋습니다. 이웃의 이런 짧은 대화가 순자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외동딸 서연은 주중에는 서울에서 출판사 에디터로 일하고 주말마다 고향집을 찾곤 했습니다. 책과 글을 사랑하는 아이였기에 방 안 책장은 늘 서연이 가져온 원고와 교정지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 냄새마저 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언에 따라 집안의 고택과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땅은 서연이가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은 순자의 귀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순자는 딸이 시집을 간 뒤에도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재산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박준호는 겉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매너 있고 단정한 모습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공손히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준노가 집에 오면 유독 토지와 재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요즘 땅은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되나요?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순자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걱정할 일이니 자네는 서연이나 잘 챙기게. 그날 이후로도 준노는 틈만 나면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택은 오래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 텐데요. 차라리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도 딸의 남편이라는 생각에 말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어머니가 자주 대립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곤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얼마나 이 집을 아끼는지 알잖아요. 그냥 두세요. 엄마 준노 씨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서연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딸이 남편을 감싸는 순간마다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애써 덮고 싶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의심을 뿌리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마을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낮에는 집안을 돌보며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서연과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늦게 들어가요? 원고 마감 때문에요. 그래,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런 평범한 대화가 순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언젠가 딸이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순자의 예상보다 훨씬 잔인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곧 찾아올 사건은 순자와 서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고 평범했던 하루하루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제빛으로 드리워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고대 낡은 기와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아침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지 순자는 혼잣말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길하게 들려온 그 소리에 순자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서현 씨 가족분 되시죠?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순자의 눈앞이 새하얗게 번졌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조차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고 다리는 힘을 잃어 벌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서연이가 순자는 비틀을거리며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마을 어르신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에 무슨 일이요? 왜 그러시오? 그러나 순자는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곧 병원에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이미 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는 순자의 심장을 손고처럼 찔렀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몰려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국화꽃과 조문객들의 검은 옷이 뒤섞여 순자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혼란 속에 서서 있었습니다. 사위 박준호는 침통한 표정을 짓고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눈에는 어쩐지 그 슬픔이 연기처럼 얄팍해 보였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요? 그 어린 것이 억울하게 갔구먼. 순자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장례 절차는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서연의 환한 웃음은 더욱 순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무릎 꿇고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화장터에 모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장례 행렬이 조용히 움직이는 가운데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울부짖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얘 내 딸을 돌려줘, 서연아. 사람들이 순자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순자를 붙들었습니다. 서연매, 이젠 보내줘야 하오. 어쩔 수 없는 일이여. 그의 목소리조차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와 순자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순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지며 땅바닥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려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내 딸, 내 서연아.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고택은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서연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가득하던 집이 이제는 바람소리만 가득 메웠습니다. 순자는 마루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쓰다듬는 작은 사진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순자는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 다정히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뜨면 어두운 방 안엔 텅 빈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일주기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가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서연이 영혼이 편히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 탈 없이 저 세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올릴수록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서연의 죽음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준우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묘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장례식 내내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표정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은밀히 속삭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가운 바람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과 믿을 수 없는 의욕 사이에서 순자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평화롭던 일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루 위에 걸린 풍경 소리가 바람에 울려 퍼질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저며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소리와 함께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 마당에서 웃으며 개를 부르는 소리, 방에서 원고를 읽던 조용한 숨소리.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빈 바람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서연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살아 돌아와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차갑게 식은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서연이 읽던 책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교정지가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연필 끝에 남은 짙은 흑심이 아직도 따뜻할 것만 같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미완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순자는 방 안에 들어서며 서연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녀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의문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사고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그만 생각하자. 딸을 떠나보내는 것도 부모의 도리다. 더 이상 붙잡으면 아이가 편히 가지. 못한다. 순자는 기도를 올리며 스스로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절에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서연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 세상에서 많은 고통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의식처럼 기도를 반복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왜 그날따라 가슴이 그렇게 불안했을까? 왜 준노는 장례 내내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의심은 곧 자신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싶었습니다. 딸의 일주기 제사가 다가오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는 털어내야 한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냐? 서연이는 좋은 곳 갔을 게다. 자네가 더는 울면 애만 붙잡는 거라오. 이 말들은 모두 순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딸을 잊으라는 말은 순자에게는 살아온 삶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위 준노는 더 냉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하시죠. 서연이는 이미 갔습니다. 울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남편의 애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적이고 냉정한 울림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이 맞네. 더는 울지 말아야지.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등불 하나 켜둔 마루에 홀로 앉아있으면 딸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있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을 뜨면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와 등을 스쳤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매일 흔들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그 불길한 목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다.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딸은 이미 떠났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남은 집과 시간뿐이다. 그리하여 순자는 스스로의 의심을 묻고 애도의 껍데기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나올 진실의 불꽃이었습니다. 딸의 일주기 제사를 하루 앞둔 밤 하늘은 낮부터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서쪽 하늘은 제빗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세차게 불어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불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곧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고택의 마당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빗줄기를 가로로 밀어붙였고 기는 서로 부딪혀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위로는 간헐적으로 하늘을 가르는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고택의 기둥과 벽이 흰빛에 잠시 휩싸였다가 다시 어둠에 파묻혔습니다. 순자는 촛불을 켜놓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꺼져가는 등잔과 작은 촛불이 어렴풋이 밝혔을 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염주를 쥐고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편히 가다오. 그 순간 번개가 창문을 환더니 곧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택의 기둥이 흔들릴 만큼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도 함께 쿵쿵 뛰었습니다.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집안 구석구석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섞여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각에 이 폭우 속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귀를 기울이자 다시 두드림이 들려왔습니다. 또 순자는 촛불을 들고 대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틈새로 스며들어 차갑게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천천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딸 서연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온몸은 폭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번개와 천둥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순간 순자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서 서연아, 내가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절 죽은 걸로 꾸민 거예요. 순자는 머리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내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때문이에요. 준노 씨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꾸몄어요. 다 아버지 땅을 차지하려고. 그 순간 천둥이 다시 크게 울려 퍼지며 고택의 처마가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유산이 지켜질 수 있어요. 서연은 온몸이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았지만 동시에 세상이 모두 거짓으로 뒤덮여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빗줄기는 끊임없이 내렸고 천둥은 몇 차례 더 하늘을 갈랐습니다. 서연은 지금까지 노숙인으로 자신을 숨기고 살아오면서 쓰레기 더미의 음식들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집 근처를 배하며 혹여나 준노가 순자까지 해치지 않을까 주저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이라면 준노의 시선이 순자로부터 멀어져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딸이 1년 동안 거리를 배하며 지냈다는 생각에 심장에 굵은 소금을 뿌린 것처럼 따갑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눈앞에 나타났고 이제는 감춰진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얼루만지며 속삭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는 무조건 널 믿어내 아가. 그 순간 모녀의 운명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호구와 번개가 삼킨 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붙잡으며 새로운 싸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기는 잦아들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봄하루에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걸어둔 서연의 옷가지가 늘어져 있었고 방 안에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은 촛불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 눈앞에 있었지만 순자는 그 현실이 여전히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전해진 따뜻한 체온이 아니었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자 서연은 차가운 손을 녹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야 해요. 순자는 떨리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서연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박준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너의 말은 알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기적인데. 순자의 목소리는 염려와 사랑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땅이 위험해요. 준노 씨가 이미 서류를 위조했을 거예요. 제가 사망자로 등록되면 상속권은 순식간에 그의 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제 존재를 증명해야 해요. 그 순간 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땅 그리고 유언으로 딸에게 남긴 마지막 재산.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뿌리이자 세대를 이어내려온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 재산이 탐욕스러운 사위의 손에 넘어간다면 남편의 명예까지도 더럽혀질 터였습니다. 순자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다. 가자. 경찰에 직접 말해보자.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더 걸릴수록 내가 위험해질 게다. 그날 오후 모녀는 함께 읍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경찰서를 들어서는 순간 순자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넘는 듯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자는 담당 형사를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김서연입니다.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장례까지 치르게 했단 말입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자세히 살펴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만 기록상 김서연 씨는 이미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호적 정리 서류가 모두 접수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기록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 앞에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서연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지문을 대조해보세요. DNA를 검사해보셔도 돼요? 그러나 형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자로 확정된 상태라 단순히 본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쉽게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경찰조차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기댈 수 있단 말입니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준노 씨가 뭔가를 숨겨놨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경찰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순자는 떨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모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두 사람만큼은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는 아직도 빗물이 고여 있었고 어제 폭우가 남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눈에는 그 웅덩이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고 말겠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 그날 이후 순자의 발걸음은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말은 오히려 모녀를 더 단단하게 묶었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우기 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모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을 두 눈으로 보고도 죽은 자로 취급했고 진실은 철저히 서류와 도장의 권력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택의 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녀의 마음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믿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작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순자의 집 근처에서 서연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내 눈으로 봤네. 서연나가 분명 살아있더군. 저 얼굴 내가 어떻게 잊겠어? 이웃 어르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순자는 이웃 어르신의 말을 붙잡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소문을 무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 박준호는 주말에 장모 순자를 염탐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순자 집에 방문하기 전 과일을 사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마트 앞 평상에 앉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에이, 귀신 본 거 아니요? 이미 장례까지 치른 애를 봤다니. 순자 여사가 너무 딸을 그리워하다 보니 헛것을 보는 게지. 준노는 동네 사람들에게 별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아마도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치 슬픔에 잠긴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듯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연기는 치밀했고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과일거리를 사들고 장모 순자 집에 방문했습니다. 놀란 순자는 돌아가라고 할까 하다 비미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눈치 빠르게 준노에게 들키지 않게 숨었습니다. 준노의 눈빛을 바라본 순자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울지 않는 그의 태도, 상속 이야기를 쓸며 흘리는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사위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준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장모가 여전히 침울해하고 있었고 더 이상 술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과일을 건네고 또 찾아온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준노가 집을 떠난 후 서연은 거실로 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제 눈앞에서 제 운명을 지워버리려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모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타나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상대는 법과 권력을 가진 변호사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노가 잠시 순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숨어 있었던 서연은 우연히 한 통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핸드폰 벨이 울리자 순자가 있던 거실에서 화장실 쪽으로 이동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서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됐어. 장모님이 뭔 소리를 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어. 이제 땅만 정리하면 끝이야.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대화를 녹음해야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며칠 후 순자는 동네 제일 믿을 만한 이웃 어르신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서연이는 살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내가 믿소? 그럼 내가 본 것도 틀림없이 서연이었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말하시오. 그 말은 순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다 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희망의 끈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커질수록 적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는 자주 순자네 마을로 찾아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순자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은근히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장모님이 위험한 생각을 하실까 걱정됩니다. 제가 곁에서 잘 살피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순자를 점점 고립시키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우리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실을 잡아야 해요. 그날 밤 모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증거를 찾는 일, 그것만이 살아남을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했습니다. 서연아, 두려워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은 마치 굳건한 약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녀는 불신과 음모가 얽힌 세계 속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의는 곧 행동으로 변했습니다. 새벽에 잠비가 그친 뒤 하늘은 납구름을 거두었고 마당의 웅덩이는 잔물결만 남긴 채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부엌 창을 닦았습니다. 손끝으로 유리의 김을 지우자 마당과 담장 너머 좁은 골목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제까지 낯설게 느껴지던 바깥 풍경이 오늘은 전장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저쪽에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배낭을 꺼냈습니다. 배낭 안에는 작은 수첩, 오래된 휴대전화 2대, 선불 유심, 손톱만 한 녹음기 2개, 펜처럼 생긴 카메라 1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구리로 위장된 장치들은 필요할 때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각각의 작동법을 천천히 점검화면에 번씩 눌러 보았습니다. 작게 깜빡이는 녹색 불빛이 준비 완료를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움직여야 해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만으로는 바뀌긴 어려워요. 반드시 흔적을 찾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남은 새벽의 피로가 미약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로 기둥에 걸린 목줄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믿음과 용기의 무게가 양손에서 교차했습니다. 서연아, 가자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읍내의 낡은 사진관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예전에 일부러 빌려두었다던 작은 창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짝은 오래되어 긁힌 자국이 많았고 자물쇠는 손대가 묻어 반들거렸습니다.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준비를 하시오. 혹시 일이 커지면 이곳으로 피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허리를 감싸며 내려앉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계획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박준호의 동선을 파악해 집을 비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 둘째는 변호사 최영수가 관리하는 문서의 흔적을 찾는 일, 셋째는 박준호의 집 내부에 장치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은 동등하게 중요했지만 마지막 단계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문 하나를 잘못 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정오쯤 서연은 회사 시절에 쓰던 메신저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장례 뒤로 휴면 처리된 계정은 다행히 아직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편지와 하단에 계약 검토라는 제목의 메일 묶음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영수의 사무실 비서였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부동산 관련 위임장 템플릿과 소유권 이전 사전 점검표라는 평범해 보이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 하단에 사망자 재산 정리 체크라는 작은 메모가 회색 글씨로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서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박준호의 차가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멀리서 포착되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빌려준 쌍안경 너머로 번호판과 차의 이동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빛번짐을 피하려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준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무언가를 짧게 말한 뒤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습관처럼 보이는 동작과 걸음은 일정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뒤 다시 내려와 길 건너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최영수의 사무실 간판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세련되게 손질되어 있었고 유리 출입문은 새로 교체한 듯 반짝였습니다. 타이밍은 오늘 밤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그 집은 최소 3시간은 비어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모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서연은 손목 시계를 2번 눌러 무음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녹음기 1개는 거실 테이블 밑면에 다른 1개는 침실 스탠드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펜 카메라는 책장 상단 장식 액자 뒤에 세워두면 시야가 넓게 확보될 터였습니다. 순자는 현관의 비밀번호를 작은 수첩에 적고 지웠습니다. 숫자는 손이 외워서 기억하는 법이라 그녀는 여러 번 허공에서 눌러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습관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골목의 전선이 낮게 울었고 습한 공기는 피부에 야은 막처럼 들러붙었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드는 시간. 사람들의 경계도 조금은 낮아지는 시간. 모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보안등은 일정 간격으로 주위를 비추고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이유는 소음과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지 않도록 조심히 디디며 7층을 올라가자 숨이 약 빠졌습니다. 복도에는 세제 냄새와 전자제품의 열기가 섞인 공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귀를 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안쪽이 비어있다는 고요가 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자물쇠가 낮게 딸깍하고 풀렸습니다. 거실은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들어와 푸른 음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른 머그컵, 검은색 자동차 키, 뒤집힌 잡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사라진 자리들이 빈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문 앞으로 한 발 떨어져 서서 시간을 재고 주변 소리를 감시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딩하고 엘리베이터 도착금이 울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굳어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반대편으로 옮겨가자 서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설치 순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째, 테이블 밑면 왼쪽 끝에 녹음기 부착. 둘째, 스탠드 내부 전구 받침대 뒤편에 두 번째 장치 삽. 셋째, 책장 상단 액자 뒤펜 카메라 세팅. 마지막으로 현관 신발장 틈에 얇은 자석형 보조 장치 부착이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나무결 사이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작은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는 사각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치를 붙이고 버튼을 3번 눌러 무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조명은 1초간 점등된 뒤로 꺼졌습니다. 침실 스탠드의 나사는 손으로도 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전구를 빼내자 미지근한 열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얇은 투명끈으로 장치를 고정하고 전구를 다시 돌려 끼웠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빛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평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의 액자를 살짝 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펜 모양 장치를 세워 넣자 렌즈가 거실과 주방을 대각선으로 담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석에 켜이 쌓인 먼지가 빛에 반짝이며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신발장의 윗칸에 얇은 판을 밀어넣듯 보조 장치를 숨겼습니다. 이 장치는 대화가 길어질 때 자동으로 저장 용량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모든 과정이 1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감 시간은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긴장이 길어질수록 손가락이 굳어졌고 허용. 바깥에서 누군가 확인만 하고 내려간 듯한 기척이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파도가 멀어지자 무릎에 몰렸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땀이 식으며 등줄기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되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출구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 회전을 돌 때 서연은 뒤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문패가 흐릿한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문 뒤에서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뒤 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장치와 연동되는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실시간 전송은 위험했기에 자동 저장과 예약 동기화로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신호가 약간 흔들리다 곧 안정되었습니다. 화면 상단 작은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자 순자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구겨진 셔츠 소매를 펴며 말했다가 곧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문서의 원본 흔적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영수의 사무실은 업무 끝 무렵에 접수 서류가 몰리는 습관이 있었고 야간에는 경비가 허술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접 침투는 무모했습니다. 대신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과거 거래처 담당자를 떠올렸습니다. 공감증명 대리 발급 심부름을 하던 작은 사무소 직원이 그 근처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시로 범용인증서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대는 오래된 인연을 기억하는 듯 짧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대가가 오갔고 그 결과 한 줄의 기록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망자 재산 정리 체크리스트가 접속된 시간과 IP 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소는 최영수 사무실의 훼손과 일치했습니다. 작은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간헐적으로 스쿠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참고 지붕을 두드리는 낙엽 소리가 야은 비막처럼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은 고르게 움직였고 화면의 타임코드도 묵묵히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23시 41분 거실 화면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박준우가 들어오는 모습이 펜 카메라 렌즈에 잡혔습니다. 그의 상의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대충 차곡차곡 밀어넣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려는 버릇이 있던 사람의 무심한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듯 어설펐습니다. 준노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던지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동안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집어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녹음기의 감도 표시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서류 넣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되면 번거로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자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문제 없다는 단어가 2차례 들렸습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서 손등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눌러 희미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턱을 가볍게 틀어 숨을 멈췄습니다. 대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준노는 서류철을 펼쳐 몇 장을 훑더니 책장 쪽으로 가 상단에서 검은 박스형 도구를 꺼냈습니다. 인감도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습관적으로 손에 굴렸습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 한켠에 정확히 담겼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공기 밀도를 바꿨습니다. 허공이 갑자기 무거워진 듯 소리가 둔해졌습니다. 준노는 고개를 떨구고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연결 신호가 갔고 통화가 되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더 공손하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형님, 내일 오전에 처리합니다. 네, 확인했고요. 장모님 쪽은 걱정 없습니다. 네, 예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라는 단어에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준호는 서류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 신발장의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작은 보조장치가 진동으로 상태를 전했습니다. 장치가 거리를 측정하는 동안 화면 속 준호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껐습니다. 집은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녀는 동시에 어깨에 힘을 조금 놓았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접근이었고 다음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마음의 결속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윤곽을 드러내는 과정은 언제나 더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야은 실 같은 사실들이 서로를 묶고 굵은 밧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메모장에 오늘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접속 기록 확보. 인감 케이스 확인. 내일 오전 서류 제출 언급. 장모 언급. 통화 상대 2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동선을 그렸습니다. 내일 아침 구청 민원동 앞에서 대기합니다. 최영수 쪽 접수처는 3번 창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장 모양과 서명을 현장에서 촬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주 옅은 여명이 번졌습니다. 지붕 위에 남은 빗방울이 첫빛을 받아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밤새 쌓인 정적이 서서히 풀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영혼의 바닥을 더듬던 시간이 끝나고 검은 물 아래 숨겨진 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녀는 가장 깊은 곳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낮은 진동과 함께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미 두 사람의 손 안에서 조용히 온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속 말들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후퇴라는 선택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서랍의 각도와 필기구의 배열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의 미세한 기, 한 장 덜어진 메모 묶음, 뒤집혀 있던 잡지의 방향 같은 소소한 차이를 그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얻고 낮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알겠습니다. 들렸습니다. 도시는 깊은 밤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어떤 계획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젖은 천처럼 낮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골목의 배수구에서 축한 냄새가 올라왔고 사람들 발걸음은 비위보를 미리 감지한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부엌 창을 반쯤 열어두고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유리의 김을 닦아냈습니다. 서연은 전날 확보한 음성 파일을 세 벌로 나누어 저장하고 하나는 얇은 금속 목걸이 펜 드라이브에 하나는 소형 라디오 배터리 칸 아래에 나머지 하나는 고택마루 및 석가래 사이에 숨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최소 하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서류 검증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구청 민원동 별관으로 오십시오라고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억양은 공무원처럼 단정했지만 문장 끝 어딘가가 너무 매끈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수화기를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후 4시 차량은 지하로 진입하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내는 친절했으나 굳이 지하를 강조하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3시 반 구청 별관 옆가로 수의 잎이 바람에 뒤집히며 은빛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낮에도 어둡습니다. 현광등은 몇 개가 깜빡이었고 미세한 윙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따라 흘렀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겹겹이 포개진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오래된 어둠처럼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모녀는 차가 아니라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냉기가 피부를 파고 들었습니다. 지하 2층 비상문 옆에 남색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신분증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원 접수하러 오셨죠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곱게 세웠습니다.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신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콘크리트 위 고무창인에는 마찰음이 일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기둥에서 분리되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모르게 오른손을 주머니 안장치 위로 올렸습니다. 엄지로 전원을 미리 눌러두었습니다. 모서리에 묻어있던 먼지가 손가락에 달라붙었습니다. 남자는 손짓으로 더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확인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 사람의 어깨 높이보다 약간 낮은 곳을 맴돌았습니다. 소형 카메라 렌즈가 가방 버클 안쪽에 숨겨져 있음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민원 번호를 먼저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의 끝에서 허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왼손을 재킷 속으로 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속으로 깊이 움푹 꺼졌습니다. 뒤로라는 입 모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어머니의 입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철문 반대편에서 갑자기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비상문이 쾅 하고 울렸고 경광등이 한 번 깜빡이었습니다. 서연은 어깨로 순자를 밀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은빛이 번쩍였습니다. 주사위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안쪽에서 흔들렸습니다. 시간은 야은 유리처럼 늘어졌고 소리는 한밤 늦게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남자의 손목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유리병이 부딪히며 깨졌고 장바구니 안에 있던 막걸리와 식초가 흘려졌습니다. 알코올 냄새와 신내가 동시에 공기를 찔렀습니다. 남자의 손목이 튕기면서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휴대용 스프레이를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매운 냄새가 삽시간에 번졌고 남자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걸음이 비틀리며 기둥의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짧은 유예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주차장 끝에서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켜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바닥의 얼룩과 그 사이사이 작은 돌기들을 한 겹 밝게 하찼습니다. 운전석 창이 내려가며 낮은 웃음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찾느라 고생했네라고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친절을 닮았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세단은 곧장 직선으로 속력을 붙였습니다. 타이어가 물기를 튕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손목을 확 끌어당겨 기둥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 스이치며 지나가자 바람이 피부를 때렸습니다. 차량이 원을 그리며 다음 회전을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반대편 비상 계단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발판은 미끄러웠고 금속 냄새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브레이크가 끼소리를 내며 타는 냄새를 남겼습니다.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밖에서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누군가가 이미 문을 막아둔 듯 했습니다. 도망칠이 막히자 서연은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박준호는 문 앞에 차를 대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검은 가죽 서류철이 그의 오른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젖지 않은 콘크리트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정리할 때가 됐지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말끝이 부드러웠고 정확했습니다. 그때 고개를 숙인 그의 손에서 서류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잠금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철이 틈을 벌리며 종이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류의 상단에는 사망자 재산 정리라는 활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모서리에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 글자를 배웠습니다. 박준호도 동시에 그것을 보았고 허리선 아래로 손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찰나에 가까운 틈에서 서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밟아 고정하고 허리를 들어 손을 뻗었습니다. 박준호의 손등과 그녀의 손등이 거의 같은 지점에서 맞닿았습니다. 살같이 스쳤고 뼈가 잠시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목의 힘으로 서류를 빼앗으려 했고 서연은 반대로 당겼습니다. 종이가 찍하고 경고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낮추어 떨어진 나머지 한 묶음을 재빨리 끌어당겼습니다.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싸움은 길게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가를 붉게 문지르던 남자는 욕설을 뱉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준우가 손목을 비틀어 서연을 밀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철란간에 부딪히며 무거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숨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옆구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용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푸른 불꽃이 짧게 터졌습니다. 공기가 오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전류가 팔뚝을 스치며 내려갔습니다. 피부가 타는 듯 찌릿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콘크리트 가루가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어머니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빛이 몇 초간 시야를 토막냈습니다. 박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다시 전원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먼 쪽 차로에서 경고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몰래 따라 붙여준 오래된 경보기 송신기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의 보안요원이 잠시 고개를 돌렸고 위층에서 내려오던 젊은 남녀 두 사람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순간 박준호는 표정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는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뒤로 감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올라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손끝은 파문처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하나둘 늘어나자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물러섬은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기울이는 신호에 맞춰 눈가가 붉은 남자가 양옆으로 움직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틈으로 밀어넣듯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모서리를 돌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멀어졌습니다.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박준호는 이미 차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졌던 종이 몇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워 담지는 못했습니다. 순자의 반려비알은 투명 파일 하나가 바닥과 거의 같은 색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것을 발바닥으로 밀어 계단 아래 그림자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시선을 들이밀기 전에 어둠이 파일을 훔쳐갔습니다. 세단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검은 바람을 남겼습니다. 모서리에 붙은 종이장이 바람에 들려 계단 아래 턱에 걸렸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는 땀에 닿자 미끄러졌고 비늘처럼 매끈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전류가 스친 자리에서 열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저녁에 공기가 얼굴을 식혔습니다. 하늘은 금속제빛에서 서서히 납작한 청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녀는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발걸음 위로 야른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빌딩의 유리창에 스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긴 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의 상단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사본이 겹쳐 있었고 중간에는 사망진단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단 각주에는 접수 예정일과 시간 참고 번호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겹쳐 찍히며 원본 특유의 잉크 번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몸에 상처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나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준호가 한 번 물러섰다면 다음에는 더 정교하게 올 것입니다. 이웃 어르신에게 간단히 연락을 넣자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눈을 붙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위험을 지워주지는 못하지만 넘어지려는 심장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웃 어르신 집 마루 위로 들어선 순간 서연과 순자는 거의 동시에 무릎이 풀려버렸습니다. 긴박했던 추격과 위협의 잔상이 아직도 근육 깊은 곳에 남아있어 걸음마다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마루 아래에선 여름 장마비가 흘려보낸 습기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듯 축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둔 사랑방은 희미하게 노랗게 빛났습니다.
서연에 어서 앉으시구먼. 애도 옆에 같이 앉혀요. 그는 마른 손으로 도자리를 펴주며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을 반쯤 부축하듯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엔 철란간에 부딪힌 멍이 시퍼게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내 어깨에 이런 자국을 남겨놓니 목이 막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만해라. 너 지금 너무 지쳐 있어? 내가 다 한다. 그녀는 서연의 뺨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자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이웃 어르신은 주전자에 데운 보리차를 내주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모녀들만 남았습니다. 등잔불은 바람결에 잡고 흔들려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의 몸을 감싸듯 얽혔습니다. 순자는 품속에서 조심스레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준노의 집에서 목숨 걸고 빼낸 것들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천안 안에서 USB와 봉투가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놓이니 작은 물건들이 생사를 가르는 보물이 된 듯 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릴 살려줄 수 있을까요? 서연은 손끝으로 USB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담긴 게 우리가 버텨낸 이유 아니겠니?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마지막 기회야.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딸의 손등 위에 덮였습니다. 마른 손과 젊은 손이 겹쳐진 자리에서 따뜻한 열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USB를 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쇠덩이가 손바닥 위에서 이상할 만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전자기기의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존, 진실과 거짓이 모두 매달린 운명의 무게 같았습니다. 순자는 옆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위임장과 사망진단서, 사본 그리고 땅 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번진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종이의 모서리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릴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이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우리 손에 진짜 힘이 생긴 거야.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끝낼 수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줄 수 있어? 순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빼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젠 숨지 않고 싸울게요. 순자는 딸의 손을 끌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하다. 내가 나와 함께 맞아주면 그걸로 된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등잔불은 작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빛이 모녀의 얼굴을 비추며 서로의 결심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창호지에는 가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어둠을 밀어내며 찾아왔지만 이날의 새벽빛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모녀가 끝내 싸워 얻어낸 희망의 증거를 밝히는 첫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보자기를 단단히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낼 때야. 우리를 삼키려던 것들을,
우리가 삼켜버릴 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어머니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손에 준 승리의 실마리, 그것이 주는 안도와 감격이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떨지 않았습니다. 손에 준 증거는 작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맞설 유일한 검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밤을 거의 새운 모녀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의 집 마루 새벽의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깨짖는 소리,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모녀의 귀에는 그저 하나의 메아리처럼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준 보자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디에 내야 하는 거냐? 경찰에 다시 가져가 봐야 할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엄마, 경찰은 이미 준노 쪽 서류에 설득돼 있었잖아요. 제 이름은 사망자로 기록돼 있어요. 다시 가면 또 문전박대예요.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허무함이 한꺼번에 치밀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가야 해요.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혼자 싸우면 끝까지 무시당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전문가 손을 빌려야 한다. 도시로 향하는 길, 리웃 어르신은 낡은 자전거 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애 데리고 시내로 내려가소.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있음께 소개해 주리다. 오래전 제자였는데 마음이 곧은 친구요. 순자는 그제야 어르신의 도움에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시골 고개를 넘어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눈과 습기 찬 들판은 평소와 다름 없었지만 순자에게는 마치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딸과 함께 살아있음을 증명하러 떠나는 길이 고향과 영영 결별하는 길 같기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법정에서 사람들이 절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여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순자는 딸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게 제일 큰 힘이다. 주눅 들지 마라. 변호사와의 만남.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매캐한 매연과 바쁘게 오가는 인파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시골의 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 들어간 사무실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 꽂혀 있었고 오래된 커튼 사이로 햇빛이 삐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변호사 최정우 50대 초반은 고개를 들어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소개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신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USB와 위조 서류가 책상 위로 펼쳐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대한 증거입니다. 특히 녹취 내용은 치명적이군요. 하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상대는 이미 사망진단서를 공문서로 등록했고 상속 이전까지 절차를 밟았으니까요.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서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워야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본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법정에 서는데 누가 감히 죽은 자라 우기겠습니까? 순자는 손을 떨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각오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문과 압박. 며칠 뒤 마을로 돌아온 모녀에게 이상한 소문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귀신이래. 이미 화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겠어? 사위가 가짜를 데려왔다던데 어쨌든 땅은 이미 넘어갔다지 않나? 순자의 귀가에 그 소문들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준노가 뿌린 악의적 소문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모녀를 피했습니다. 시장에서조차 장수들이 은근히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설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제 입으로 증명하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숨지 마라. 너를 삼키려던 저자들 앞에 내가 서야 한다. 법정을 향한 길 변호사의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출 준비를 마쳤고 소송은 곧 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와 서연은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거대한 회색벽처럼 서 있었고 계단 위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와 취재 마이크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미 이긴 거다의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까지 버틸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은 마침내 법정 안으로 향하는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세상의 의심과 준노의 발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발걸음은 단순히 법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긴 고통과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법원 안공기는 바늘 끝 같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녀가 증인석 앞에 서자 방청석의 수십 쌍 눈동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천장 위그무레한 형광등은 차갑게 번뜩이며 한순간도 숨 쉴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목이 타 들어가듯 건조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손을 모아 꼭 준 채 딸의 어깨 위로 무거운 시선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기도했습니다. 준노의 발악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뚫었습니다. 증인 본인이 김서연 맞습니까? 서연이 입술을 앙다물다 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김서연이에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준우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가짜예요. 내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있고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순간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말 가짜 아닐까? 죽은 사람이라는데 저게 어떻대? 준노의 변호인 최영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출된 증거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가능성이 크며 녹취 또한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진실의 증언.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에 올라앉은 듯 했지만 입을 닫아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제 남편 박준호 씨는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위조된 서류로 제 이름을 사망자로 바꾸고 상속까지 가로채려 했어요. 이 USB에는 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변호인이 USB를 제출하자 법정 스피커에서 준호의 취중 자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땅이 내 손에 들어왔어. 서연이만 없으면 다 내 거야. 그 목소리가 메아리 치자 방청석은 큰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준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판사의 질문과 감정의 고조. 판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준노를 응시했습니다. 피고 박준호 위 음성은 본인의 것입니까? 준호는 허둥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시선을 서류에 두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제출된 위임장과 사망진단서 일부는 피고 박준호와 공범 최영수의 필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들의 문서 위조와 상속 사기 시도를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외침.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서 뜨거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네 이제 끝이야. 우리 서연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도 그 죄를 끝내 부정하려 했지? 하지만 하늘도 땅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려왔던 세월 장례식에서 딸의 영정을 바라보며 무너졌던 심장 그 모든 고통을 터뜨린 울분이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조차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선고의 순간 마침내 판사의 망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의 무거운 소리 뒤 법정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박준호, 피고 최영수 몸법정은 두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히 판단합니다. 피고 박준호는 사기 상속사기 미수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최영수는 공범으로 가담하여 서류를 조작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 안공기는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준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법정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영수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감정서연은 증인석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순자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정말 끝났다. 넌 죽음에서 돌아왔고, 이젠 누구도 널 지우지 못한다. 모녀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방청석의 조용한 박수 소리가 하나 둘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단순한 판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온 딸의 부활의 무대였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어머니의 눈물이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모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준노와 최영수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이 남긴 자녀 인맥과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언제 다시 자신들을 덮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용한 준비. 고택으로 돌아온 모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떠난다는 사실을 크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서연애, 이제는 마음 좀 놓겠구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참이신가? 순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연이랑 조용히 쉬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여기저기 요양도 다니고. 그 말에 어르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그저 차분히 조용히 이별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장롱 속 서류는 차곡차곡 정리해 불태워 없애고 사진 몇 장만 가슴에 품었습니다. 밤마다 창고에서 여행 가방을 꾸릴 때면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입소리조차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 숨을 죽였습니다. 떠나는 길날. 모녀는 새벽 어둠을 틈타 집을 나섰습니다. 기와지붕에 맺힌 이슬이 발걸음을 적셨고
닭 울음소리조차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겠구나. 서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해요. 두 사람은 짐을 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중 나온 이도 배웅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몰타에서의 첫 아침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지중해 푸른 바다 위로 내려섰을 때 서연은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몰타 발레타 항구의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소금기 섞인 냄새를 실어왔고 좁은 골목길마다 석회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 깊이 바다 냄새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겠지? 여기서야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새로운 터전. 모녀는 사람들 발길이 닿은 작은 골목의 조그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서툴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님들에게 서툰 영어로 커피를 내주며 가끔은 한국에서 가져온 차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가게 안 작은 창가에 앉아 지중해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어디선가 온 모녀라고만 알았고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인명의 평화가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